1948년 4월 3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의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경찰과 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이제 제주도민들이 접수된 것만 이제 14,000명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조사 결과서에는 이제 25,000에서 3만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 따라서 뭐 5만, 6만 또 있어요. 그렇죠. 6만, 7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배경이 그 촉발된 거는 하지만 그 한 해 전에 2047년 3월 1일에 이제 3.1절 기념식을 관덕정에서 했습니다. 관덕정에 하는데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6살짜리 아이를 친 거죠. 근데 그 경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걸 본 군중이 화가 나서 쫓아가면서 욕설도 하고 뭐 돌도 던지고 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멀리서 그걸 본 다른 경찰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줄 알고 총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쏴서 6명이 죽은 거죠. 돌을 던진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그렇게 6명이 돌아가신 거죠. 전목이 아는 여인도 죽고 15살짜리도 죽고. 그리고 그때 진압했던 경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친일 뭐랄까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형사들, 그러니까 치안을 계속 그분 유지를 그 사람들이 하려고. 계속 한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온 이 제주 도민들이 들끓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95%가 참여해서 총파업을 해버립니다. 3월 10일에. 그리고 그때 일제 때 행패 부리던 사람들이 끝나고도 계속 그러고 있으니, 특히 경찰이 뭐 이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이게 해방이 됐는데도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총파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 법원, 검찰, 각 관공서, 경찰관도 해요. 경찰관. 근데 파업 요구 조건이 고문을 하지 마라. 일제 때 고문 그렇게 했는데 해방되고도 또 하고 있어. 그리고 총 막 쏘. 총을 그렇게 쉽게 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제 경찰처럼 하지 마라. 아니 지금 해방됐는데 똑같은 경찰이라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경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북 청년도 들어오고, 그냥 고문이 또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나서 잡히고 고문당하고 핍박받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장봉기를 하자. 이래서 그 이듬해에 48년 4월 3일에 무장봉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또 큰 시발이 됩니다. 그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동당이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정부 수립을 하면서 남과 북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가져간 거죠. 근데 그 직전에 해방 직후의 공간에서는 좌익과 우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모든 게 카오스였던 거죠. 혼동 다 존재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더 강력하게 제압을 해야 되고. 이게 왜냐면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정부 수립 총선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는 것 자체가 5월 10일이었죠. 이듬해 5월 10일.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조기에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만 두 지역구에서 과반수를 못 채워서 선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기는 완전히 빨간 섬이다. 예. 남로당 세력을 이제 찾아내려고 그 서북 청년단이라고 이북에 있던 우파, 그러니까 이제 48년 11월부터 초강경 진압을 합니다. 초토화 작전이라고. 그때 거의 80%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있으면 이 해안가 5km만 딱 이렇게 선을 그어서 다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다 태워요. 다 태우고 보이면 다 죽이고.
관광 총살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마을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총살을 시키면서 그걸 보게 하고 굴 속에 막 숨어 들어가서 낮에는 이제 토벌대가 촥 이렇게 하고 밤에는 또 무장대가 내려와서 또 그다음에 이듬해에는 이렇게 진압을 하고 나니까 선거에 성공합니다. 학살에 가까운. 학살이죠. 이게 일방적인 학살이에요. 네. 이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몇 개 있는데 와 이거 정말 너무 믿을 수 없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날 남편과 조카는 미리 피신했고 나는 9살 난 아들, 3살 난 딸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날이 막 밝아올 무렵에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설마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난 집으로 들어와 불을 붙이는 군인들에게 무조건 살려줍서 살려줍서 하면서 손으로 막 빌었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나를 탁 밀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3살 난 딸을 업은 채로 픽 쓰러지자 아들을 향해 또 한 발을 쏘았습니다. 아들은 가슴을 정통으로 맞아 심장이 다 나왔어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버리자 참 읽으시기가 이게 사실은 너무나 잔혹스러운 상황이고 우선 아들이 불에 탈까봐 마당으로 끌어낸 후 업었던 딸을 살폈죠. 그때까지만 해도 딸까지 총에 맞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에서 아기를 내려보니 담요가 너덜너덜하고 딸의 다리는 손바닥만큼 뻥 뚫려 있었습니다.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담요를 뚫고 딸의 다리까지 부숴놓은 겁니다. 이런 잔혹한 내용들이 진술서에 있는 거죠. 네. 이 진술서가 참혹하네요. 이러니까 그 이후에 정부들은 이 내용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급 자체가 금기시됐습니다. 우리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장중환분이나 저나 못 듣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4.3이라는 것은. 네. 거의 반세기 이상 몰랐어요 아무도. 그렇죠. 예. 수많은 학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분들도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주도에 폭동이 났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제주도는 아무 잘 아시겠지만 어디 가나 4.3 사건의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 저희 이제 토크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중간에 그 장소가 있다 그래서 잠깐 내려서 보고 왔는데요. 이 모명천 할머니 이야기라고 작은 이제 집이에요. 모명천이 왜 나온 거냐면은 1949년 1월, 그러니까 한참 토벌이 일어날 때죠. 그때 35세의 나이였는데 총을 맞아서 턱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뭐 예상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 당연히 보상받을 수는 없을 거고 오히려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평생을 이제 그때부터 턱이 없으니까 여기를 모명천으로 이제 감싸고 이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모양새의 무명천을 늘 턱에 두르고 사는 이 할머니를 마을 사람들은 무명천 할머니라 부른다. 어느 어떤 생못사 뭐 이어서 저말로 즐긴 건 할머니에겐 턱이 없었다. 턱이 없으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안에 없고 불이 영향아야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렇게 50여 년을 살아왔다. 여기 써 있네요. 무명천 할머니의 길. 4.3 사건이 참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은데 안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네. 신발은 바꿔 있네요. 마음이 먹먹해서 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았을지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역사책에서 보거나 할 때랑 비극의 희생자의 모습을 직접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은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더 다가와서 그런지 4.3 사건에 대한 박물관이 있거든요. 제주 동쪽에 거기 간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장소에 비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라한 그냥 집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직접 그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직접 봐서 그런지 더 막 마음이 더 먹먹한 것 같아요. 아이고. 사삼에 얽힌 수많은 사연들을 이제 보면은 진짜 읽기도 힘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이건 또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뭐 몇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살고 있던 공간, 살아가시던 방이 있고 거기 이불이 있고 옷이 이렇게 정리돼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느껴진다 그럴까 그 안타까운 그 사연이. 근데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는 그때 이제 고통당했던 분들이 계속 연좌제에 걸려서 공무원이 다 못 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현기영 작가님이 78년도에 순이 삼촌이라고 그게 처음으로 사실 알린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글을 연재할 때 그림을 그리신 강요배라는 화가가 있어요. 공부는 서울 사셨지만 제주도가 고향이고 근데 돌아오신 다음에 지금 계속 제주도에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그분의 그림을 보면 제주도의 바람이 느껴진다고 진짜 현무암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그분이 사실 이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1990년대 초에 사실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를 때죠. 동백꽃 지다라는 화보집을 내는데 화보집 역시 4.3 사건을 다루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걸 했던 화가이고 공론화시키는 데 이제 기여하신 분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90년대에 계속 법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특별법을. 2000년에 4.3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몇천 명이 그냥 재판을 받았는데 계엄령이 발령돼 있거든요. 계엄령이면 다 모든 사람이 다 군법회의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일반 재판이 아니라. 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숨진 수영인 희생자만 2천여 명.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낼 정식 재판이 70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재심을 청구한 수영인 18명은 4.3 당시 내란죄 등으로 체포돼 징역 1년에서 20년형을 복역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재판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승소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이 있어야 재심을 할 수 있는데 판결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근거로 집행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지금 확인한 게 고등군법회의 명령 이런 문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죄목이 이제 그 내란죄 몇백 명을 써놓고 항변이 똑같아요. 무죄. 그러니까 난 죄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항변이. 항변. 네, 그 항변이 그렇게 간단한 판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결 이유, 유죄. 그 다예요. 이유가 아니고 사람의 주장은 무죄? 지금은 자백을 안 하고 다투면 그냥 일반 사건도 다투면 막 기록이 몇천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 살인은 무조건 10,000페이지 이상 가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그러니까 딱 18자 나오더라고요. 그 두 자가 무죄 빼고 16자예요. 뭐뭐뭐에 관하여 무죄. 그에 대해서 유죄. 와, 이렇게 판결문을 써서 2달 안에 집행하라고. 판결문을 써서 2달 안에 집행하라고. 명령인데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 일종의 고등군법회의가 군사법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형법 제77조 위반. 내란죄네. 범죄사실 내란죄. 이거 판결문이네. 일종의 판결 사형 이름 쫙 나와 있고 무기징역 이름 쫙 나와 있고. 근데 이유가 없어. 그냥
사형받고 왜 무기징역을 받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 사형은 2월 28일, 그러니까 이듬해 2월 28일까지, 지금은 12월이거든요. 28일, 그러니까 2달 안에 사형 집행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있었구나. 와, 이거는 처음 봤어요. 와, 이거는 정말 이 이유가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도 못 받고 정해놓고 가는 거네요. 그 네, 서류를 그래서, 작성한 거네요. 그 재심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되고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판결문이 없어도 그 수용자 명부나 4.3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재심 사유가 그냥 인정되는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통과가 됐어요. 다행히 잘 받아들여서 통과가 됐고, 그때는 군법회의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재심을 하려면 사실 군사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법률로 관할을 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근에 재심 판결에서 첫 무죄 선고를 받은.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판결이 간헐적 나오고 있었고, 얼마 전에 300명에 대한 게 나왔죠. 형사소송 제325조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박수와 함께 곳곳에서 터져나온 눈물.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35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생존한 사람은 단 2명뿐. 나머지 333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의 형무소로 끌려간 뒤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할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몇천 명이 그런 식으로 재판 받았지만 이 죽은 분들이 몇만 명이잖아요. 정말 그 소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그런 생각, 답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해방만 되면 모두 평화롭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해방이 이런 비극을 안겨줄 거로,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네, 우리끼리 너무 맞아요. 그 전쟁 상태가 아닌데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잖아요. 권력이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위태로운 권력이 내린 어떤 결정에 의한 희생자니까 나중에 이걸 복권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는 일이 아닐까. 이거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제 싶어요. 저는 무력이 있으면 계속 그걸 쓰게 되고 차별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만성 불치병을 관리해 나가듯이 관리할 수 있을 뿐이지 항상 그거는 근원에 있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이야,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3세, 1세,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아직 등록되기도 전에 7세.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초상 치르고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세기가 넘도록 말도 못했던 사건이었던 거죠. 사건이란 말도 다 너무 그릇이 작죠. 와, 끝도 없구나. 와, 정말 이거는. 뒤에서 행불이 언제 됐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뒤에서 보니까 다 보여요. 이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40m 살고 헌법 공부만, 글자만 공부만 하면 뭐야. 법조인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 군법회의 그 기록도 그러면서 참 20년 동안 진작 봐야 됐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만 해도 참 정말 너무 감사해요.